우리 앞 시간에 재고자산부터 봤었었는데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평가손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봤었었죠. 자, 재고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감모손실하고 그리고 가치의 하락이 발생하는 평가손실이 동시에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일단 물건 없어진 걸 먼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감모손실을 먼저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재고 자산에 대한 가치의 하락분을 인식하는 순서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감모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상 감모 손실, 비정상 감모 손실 두 개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없어진 부분에 대한 거 외에 나머지 실제로 판 거는 당연히 매출 원가로 처리가 되는 건데,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매출 원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정상 감모 손실은 우리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결산해서 분계를 할 때는 별도의 회계 처리할 필요 없이 자동 결산할 때에 실제 재고액만 입력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런 반면에 비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매출 원가로 분계하려는 이 성격을 우리가 안 되도록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동 결산을 하기 전에 우리는 수동 결산에서 우리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우리 영업외 비용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없어진 만큼 재고자산을 줄이면서 타계정으로 대체되었다라는 걸 써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타계정으로 대체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재고액을 쓰면 타계정으로 대체된 걸 제외한 나머지만 팔렸다고 이렇게 상품 매출 원가로 분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할 때에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으면 우리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에 재고자산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자, 이 분계를 꼭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실제 재고액을 입력하는 거죠. 그럼 정상 감모든 비정상 감모든 결산자료 입력에서 실제 재고액을 입력하는 건 서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없어진 감모 손실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느냐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느냐 이게 정상 비정상 감모 손실의 차이니까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서 기말 재고자산 이야기 나오면 감모 손실이 있는지를 무조건 꼭 확인해서 비정상이 있으면 수동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평가 손실은 우리가 저가법으로 인식하는 게 우리 제일 중요한 기본 베이스인데 이 저가법이라는 건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중에 낮은 금액으로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공정가액이 장부의 금액 취등원가보다 더 높이 올라가더라도 작은 금액은 취등원가이기 때문에 취등원가보다 더 높게 표현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취등원가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더 작은 금액이니까 공정가액으로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하는데 상승분에 대해서는 인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도 할 때 공정가액이 상품, 제공품, 제공품은 순실형 가능액으로 인식하는 건데 현행대체원가 얘네들은 인식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장부 금액보다 낮은 건 제품이니까 이 경우엔 제품만 20만 원을 평가 손실을 인식할 거고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로 할 거고 순실현 가능액으로 하는 게 아닌데 현행 대체 원가는 더 높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품 20만 원만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거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저가법으로 하는 건데 자, 그럼 회계 처리는 우리가 가치의 하락이 발생했을 때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리고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는데 이 대변의 가치의 하락이 있는 만큼 재고자산을 직접 줄이는 게 아니라 차감 계정을 사용하는 간접법으로 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얘는 내가 반대에 지워주기 전까지는 절대 지워주지 않는 계정 과목이고 평가 손실은 우리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방식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평가 가치가 하락하면
장부 금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 계정을 달아서 우리가 하락한 공정가액으로 표현을 해주다가 그 가격이 회복하게 되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에서 금액을 줄이는 방식을 쓸 거예요. 그럼 평가충당금이 취득원가 이하로만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취득원가 이상의 그 상승분을 인식할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가격을 회복하게 되면 그 한도로 지우게 되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 계정 과목은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격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다음 우리가 실기에서 계산자료 입력에 이 평가 손실에 대한 분계는 전표 추가를 하면 컴퓨터가 분계를 할 수 있도록 평가 손실 계정 과목을 만들면 얘네들을 입력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자동 계산에서 하락한 만큼 금액을 인지한 후에 써주기만 하면 되고,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줘야 될 게 기말 재고 자산을 입력하는데, 기말 재고 자산은 취득 원가를 쓰는 거지 우리 내려간 공정 가치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 처리를 하면 20만 원 달았다라는 장부의 기록을 남기게 될 건데, 그런데 100만 원인데 20만 원 달아서 80만 원이라 보여야 되는데 80만 원이라고 써버리면 우리는 회계 처리도 하고 80만 원이라고 금액도 줄이게 되면 두 번 차감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60만 원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 계산할 때는 장부가액을 쓰는 거지 공정가액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할 때 우리 계산자료 입력에서 사용할 부분이었고, 자, 다음 우리 비유동 자산으로 가서 자, 투자자산은 유가증권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죠. 근데 만약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가입했는데 만기가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이면 우리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당좌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성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투자자산이니까 이걸로 쓸 거라는 거 하고, 그리고 그 당좌거래 개설보증금이라는 건 사용에 제한이 있는 거치성 예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증금이지만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얼마를 예치했다고 나오면 특정예금과 예금이라고 쓰고, 이 계정 과목에는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유형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유형의 자산. 그럼 이 목적에 맞도록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인 거예요. 그게 우리 취득 시점으로서,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돈들은 전부 다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고,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는 비용이나 아니면 자산으로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겠죠. 그럼 취득 시점 이전 지출 중에서 이제 우리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 이전 비용 이런 것들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실 거고, 토지구역 구입할 때에 우리가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예를 들어 구입을 해요. 그럼 그 땅에 우리가 사용할 생각이 없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즉시 철거할 예정인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 금액도 땅값에 포함하는 거고, 그리고 그 건물을 없애는 것도 우리는 토지 취득 가격에 포함시키는 거고, 그리고 토지 정지 비용, 집안 평탄화 작업하는 비용들이 전부 다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대변에 돈 주고 차변에 토지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은 우리 분계가 종종 자주 등장하는 분계인데, 우리가 취득할 때에 액면금액에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취득하는 유가증권의 우리 취득 가격은 공정가액으로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액면금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만큼은 우리는 취득한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니까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쓰는데,
그때 자동차 사는 거였으면 차량 운반구, 건물 사는 거면 건물. 워낙 차량 운반구로 시험에 잘 나오다 보니까 전에 전산 세무 1급에서 건물 가지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차량 운반구로 썼어요. 이걸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게 아니죠. 취득원가를 포함한다 생각해야 되는데 워낙 시험 문제가 옛날부터 자동차만 가지고 종종 나오다 보니까 본인도 세무 1급 때는 마음이 급해요. 빨리 친다는 생각에 습관처럼 친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얘는 그냥 취득원가의 손실액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취득 시점 이전에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서 기계장치를 우리가 지금 만드는데 시운전 중에 나온 부산물이라든지 철거하면서 나온 골재 같은 부산물들을 팔아서 우리가 거꾸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받게 되면 그 돈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린 취득원가는 먼저 이렇게 구성을 한 후에 사용한 기간 동안에 합리적으로 비용화시키는 과정을 가질 건데 쓸 수 있는 기간 동안 그걸 우리는 감가상각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 감가상각은 실제로 우리가 자산의 가치가 얼마만큼 내려가는지를 감정평가사한테 매번 매년 하는 건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럴 가치도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비용화되는 과정을 선택하게 될 건데 감가상각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와 내역연수와 잔존가치를 알아야지 우리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까지 쓰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정액보도 못 쓰고 정액보도 못 쓰고 다 못 써요. 그죠? 자, 그럼 이 용어 중에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비용화시킬 대상 금액이기 때문에 비용화시킬 대상이 아닌 잔존가액 다 쓰고 나면 팔면 받을 수 있는 돈만큼은 비용화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게 우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고, 그리고 장부가액이라는 표현은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산 계정이 있으면 더하는 게 장부가액이었죠. 그럼 이 유형자산에서는 취득원가에서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걸 장부가액이라고 그러고, 그럼 감가상각 하지 않은 금액이 남는 거니까 이걸 미상각잔액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월할상각, 우리가 취득한 해나 마지막 이제 처분하거나 없애는 해에는 그걸 사용한 월까지 계산을 해서 그래서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도록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정해법이란 방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의 내역연수로 n분의 1 하는 방식이 정해법이었고, 그럼 n분의 1이니까 사용하는 기간 동안 똑같은 금액이 다른 방식이 정해법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의 역순으로 해서 우리가 비율적으로 안분시키는 방식이었죠. 그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먼저 구해서 내용연수 역순으로 안분을 하면 이 연수합계법은 결국은 분모가 연수의 합계인데 역순 얘네들 다 더하면 15기 때문에 딱 100만 원이 떨어지는 방식이고,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1차 년도에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인식하기 위함에 이 방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기계장치나 이런 자산들은 어떤 자산이든 간에 처음 새 거일 때가 성능이 좋고 효익을 많이 낸다는 건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으니까 대응되는 비용도 많이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생산량 비례법은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비를 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1차 년도에 얘를 더 이상 못 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얘가 노후화돼서 쓸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얘는 10년이고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생산을 작게 한다면. 그래서 생산량에 비례적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방식이 생산량 비례법으로, 그래서 우리 전체 예정 총 생산량의 실제 생산량을 가지고 생산량 비율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 곱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의 잔존가액을 빼는 거라 그랬죠. 그럼 잔존가액을 뺀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여기 1, 2, 3번이었고, 그럼 정률법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구하지 않고 첫 시작할 때는 취득원가, 왜냐하면 미상각자에게 정률을 곱하는 건데 첫 취득한 해에는 감가상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취득원가에 정률을 곱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잔존가액을 빼는 끝수조정 방식으로 해서 우린 딱 100만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맞추는 방식으로 하는 게 우리 정률법이었죠. 그래서 정률법은 막 몇 차례 돈 주는 모르는데 우리가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과 정률만 주면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곱하기 정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상각자액은 감가상각 한 거 뺀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주면 그냥 그 금액 빼서 정률을 곱해버리면 그의 단기 감가상각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중체감법은 정률법의 간편법으로서 미상각자에게 정률 곱하는 이 계산해 가는 방식은 똑같은데 정률을 모르기 때문에 정률을 내용연수 분의 2로 안분하는 거였어요. 죄송해요. 내용연수 분의 2로 정률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10년짜리라 그러면 10분의 2겠죠. 그럼 0.200이 되어서 정률로 곱하고, 그때 썼던 예제는 5년짜리였으니까 5분의 2로 하면 0.400의 정률이 나오고, 그럼 취득원가의 정률을 곱해서 우리는 감가상각비를, 그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1차년도 감가상각비나 2차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무조건 정률법이 제일 커요. 그리고 정액법이 제일 작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뭐 연수학계법하고 이중체감법이 서로 증감이 있다라고 하면 알 수 없어요, 그건. 근데 절대 그렇게 나올 일 없어요, 그건. 그럼 나오게 되면 이렇게 구조가 주로 나오는데, 그러면 정률법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정액법이 작다. 그럼 우리는 보수주의에 적합한 방식은 비용을 높이 하는 게 적합하고 자산을 낮추는 게 적합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높이 잡는 게 우리한테는 기업의 안정성을 가장 높이 하기 때문에 보수주의에 적합한 방법은 정률법이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우리 자가건설은 건설 중인 자산인데,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우리가 직접 자가건설하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하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인식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그럼 그 들어가는 돈들을 다 모아두기 위해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다가 완공이 되면 이제 얘네들을 치우면서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분기 안 했지만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도 있지만 건설자금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8천만 원을 만약에 빌려온 거였으면 건설자금 이자가 나가겠죠. 그럼 건설자금 이자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 시점 이전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 취득 시점 이후에는 우리 이자 비용이다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처리하는 걸 봤었고, 유형자산 취득 시점 이후 지출에서 우린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 능률 유지, 원상 회복 이런 것들에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출 즉시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계정 과목은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로 500번, 800번대를 구분해 주면 돼요. 반면에 자본적 지출은 우리는 내용 연수를 증가하거나 용도 변경, 증축, 개축, 증설, 만족인데 가치의 현저한 증가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출할 때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그리고 그 기존에 있던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에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한 게 합쳐져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본적 지출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였죠. 자,
자, 다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봤었는데, 국고보조금은 상한 의무가 있는 건 차입금으로, 상한 의무가 없는 거는 국고보조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하지만 조건부 상한으로 어느 기간 정해서 뭐 성공하면 상환하고 성공 못하면 상환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조건이 걸리면 어떤 조건부도 무조건 차입금으로 처리를 해뒀다가 만약에 면제받게 되면 그 시점에 채무면제 이익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국고보조금 중에 상한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회계 처리를 보면, 우리는 국고보조금 받는 건 당연히 차변에 쓸 거고, 대변에는 우리가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자산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대변에 그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쓰게 될 거예요. 그럼 그랬다가 이 국고보조금을 사용을 해서 자산을 취득을 하면, 그럼 자산은 우리가 주고받은 금액이 당연히 취득원가가 될 거고, 취득한 금액이, 그리고 그 국고보조금 받았던 그 통장의 차감 계정인 국고보조금은 사용했으면 썼으니까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서 차변으로 와서 지워질 거고, 그럼 다시 대변에는 취득한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국고보조금이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자기 짝지를 맞춰서 계속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기계장치나 뭐든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우리가 취득한 자산은 우리가 부담한 금액 부분을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서 감가상각하는 거고, 그리고 이 국고보조금 만들어진 이 국고보조금은 감가상각하는 기간 동안 얘도 같이 비용화 될 거예요. 같이 비용화 된다는 표현보다는 상각될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기계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 금액 1,000만 원이라고 적어뒀던 걸 다 지워야 되니까 구분 안 하고 전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데, 감가상각비라고 비용 처리하는 건 우리가 부담한 거, 이 앞에 예제로는 600만 원에 5년이면 120만 원만 우리가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거고, 그럼 나머지 80만 원은 국고보조금을 5년간 균등하게 80만 원씩 없애서 마지막에는 얘를 사라지게 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형자산의 처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네요. 자, 유형자산 처분은 항상 기본 틀은 대변의 유형자산 개정 과목 취득원가,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그 금액, 그리고 매각했다면 돈 받는 거 쓰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매각한 금액의 차이가 유형자산 처분이익 처분손실이 될 거예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하게 되면 똑같은 분계인데 매매출 전표로 가섭이 상단부에 쓰고, 그럼 이 금액만큼이 여기에 생기기 때문에 이 돈을 더 받는다는 차이 말고는 이 두 분계의 차이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다음 우리 폐기 철거, 우리가 직접 이 자산을 건물을 철거하거나 혹은 뭐 자동차를 폐차해 버리거나 그러면 우리는 폐차한 시점까지의 장부 금액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산을 철거하거나 폐차하면서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그 돈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이렇게 가산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 철거비는 사용 중이던 건물의 철거비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가 되는 거죠. 대변에 돈 나가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높아졌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용 중이던 게 아니라 우리 건물이나 뭔가를 짓기 위해서 구입한 토지 위에 사용하지 않고 전부터 그냥 있던 건물을,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는 거는 그냥 땅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재해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장부 금액만큼 재해 손실을 인식을 할 거고, 이 재해 손실만 생각을 하시되 만약에 우리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하자고 하면 그때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때는 시킨 대로 하면 되고 그 전까지는 제 손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화재가 났을 땐 보험 가입되어 있든 가입되어 있지 않든 없어지고 장부 금액만큼 제 손실을 인식한 후에 보험금 지급하겠다고 지급 통지가 오면 그날이 수익 인식 시점으로 보험금 수익을 인식하고 차변에 우리는 그날 통지만 받았으면 미수금이고 돈 받았으면 돈 받은 거 쓸 거예요. 자, 참고는 필요 없고, 자, 여기까지 하고 교환은 오늘 할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70페이지로 가서 이용자산에 뭐 무상교환 및 무상취득 및 교환 적혀 있는데 뭐 여기 무상취득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적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교환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자 이용자산의 교환을 가지고 보면 자 자산의 교환은 일단 동종자산 교환과 이종자산 교환이 있어요. 동종자산 교환은 유산 업종에서 유산 용도로 사용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걸 우리 동종자산 교환이라고 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자산들을 교환하는 걸 우리 이종자산 교환이라고 해요. 자, 우리 이렇게 해도 글씨 잘 보이시나요? 자,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까봐 제가 키웠는데 전에 학원에 오셨을 때 이정식 글씨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 그리고 우리 학원 모니터보다 자기 집 모니터 더 크다고 자랑하고 갔어요. 그죠? 자, 그래서 글씨를 좀 더 줄여도 되겠구나. 그래서 근데 혹시 또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화면이 작을 수 있을까봐 작아도 되나요? 사실 오전만에 글씨 작게 해보니까 더 많이 쓸 수 있어서 편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혹시 불편할까봐 여쭤본 거예요. 자, 그럼 이용자산 교환, 동종자산 교환을 자, 우리 회계 1급 할 때도 했었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번에는 플러스 알파로 더 업그레이드 할 거거든. 자, 기억이 안 난다는 전제로 할게요. 생각 잘했죠? 자, 먼저 그러면 우리 당사 자산은 취득 원가가 1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 원이고 공정가액이 50만 원인 우리 회사의 자산과 자, 취득을 120만 원에 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50만 원이고 공정가액이 60만 원인 이 두 자산을 서로 교환한다라고 볼게요. 자, 이게 우리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두 개를 서로 교환하는데 자, 이 자산이 기계 장치라고 볼게요. 우리 거 기계 장치를 주고 자, 그리고 동사 자산을 받는데 자, 동종 자산 교환에서는 유산 용도에서 유산
업종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자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쓰는 거죠. 자, 그럼 이 장부가액을 쓰는 목적은 동종자산 교환은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이기 때문에 동종자산 교환은 장부가액을 써요. 자, 분계를 가지고 보면, 자, 교환은 처분과 취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처분은 우리 거 줬으니까 우리 거 지우고, 취득은 거래 상대방 거 이걸 우리가 받았으니까 차변에 기록해주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건데, 자, 그럼 우리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항상 대변에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쓰고 차변에 이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 60만원 이렇게 쓰면 처분하기 위한 작업이 끝났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를 교환했으니까 기계장치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거가 제공한 자산이죠. 우리 걸 줬잖아. 그럼 제공한 자산이 우리 건데 우리 거의 장부 금액이 얼마죠? 장부 금액? 이놈의 장부 금액은 매일 듣는데 그죠? 자, 얘는 지금 100만 원에 사서 60만 원 달았으니까 40만 원짜리죠. 그게 장부 금액이잖아요. 그럼 장부 금액이 40만 원짜리니까 지금 얘 취득 원가를 40만 원이다라고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얘 금액에서 차변 대변의 차이가 발생할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80만 원이었으면 얘는 20만 원이었겠지. 장부가액이 이 금액에서 얘를 뺀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손익이 발생하지 않죠. 지금 얘는 손익을 발생 안 시키려고 사실 장부 금액을 쓰는 거예요. 장부 금액을. 왜냐하면 서로 비슷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장부 금액 40만 원짜리인데 그럼 그냥 40만 원짜리 쓰면 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의 자산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냥 장부 금액 40만 원짜리로 바꿔서 감가상각을 다시 시작해라 그런 의미처럼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자, 얘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종자산 교환을 가지고 보면, 자, 이종자산 교환은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하게 돼요. 자, 그럼 이번엔 우리께 기계장치고 상대방 거가 차량 운반구라고 볼게요. 차량 운반구. 그럼 먼저 우리 거부터 지우면 기계장치가 100만 원이 나가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 거 지워주고, 이제 우리가 받는 건 차량 운반구로 받는데 이 차량 운반구의 금액을 얼마라고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 기계장치를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팔면
지금 우리 거의 공정가치가 50만 원이래. 그럼 내가 사와도 이 금액인 거고 팔아도 이 금액이란 이야기죠. 공정가치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이견이 없는 합리적인 가격을 공정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이걸 팔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걸 50만 원 받고 판다라고 볼게요. 자, 보시면 대변의 기계장치 100만 원이고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이고 나는 현금을 받고 파는데 내가 받은 돈은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내 거 공정가액이 50이니까 팔면 그럼 나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나는 이걸 판 이유가 자동차 살라고 판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주고 대변에 자동차 이 돈 지금 기계장치 판 50만 원을 주고 나는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자동차 가격은 50만 원이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종자산 교환은 우리 거 팔고 받은 돈으로 그 자산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이 자산을 줬다는 건 내 거의 공정가치와 얘가 똑같으니까 바꿔준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계에서 얘하고 얘를 상계하면 합쳐가지고 상계하면 지금 위에 있는 분계랑 같은 분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차량 운반구는 5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만 원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분계 놓고 보니까 이 두 개 합친 거고 현금 받아서 준 것만 차이가 있죠. 받아서 줬냐 그냥 바로 이것만 받았냐 그거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마음속에는 서로 성격이 다른 애인데 교환했다는 건 내 거의 공정가치하고 얘 물건 가격하고 맞으니까 제가 내 거랑 바꿔준 거예요. 근데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이해가 안 간다면 내 거 팔았다고 생각하고 얘는 나온 거고 팔면서 받은 돈으로 얘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쓰셔야 돼요. 자, 그것 때문에 이 금액을 공정가액을 쓰는 거예요. 그럼 장부가액을 쓰면 차익이 발생 안 할 건데 공정가액을 쓰면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이 일치할 확률은 매우 낮겠죠. 정해법, 종류법을 쓰고 그러는데 그게 딱 그 금액일 확률은 어마무시한 우연의 일치를 제외하고는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자산 교환은 얘는 손익이 발생하는 거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이종자산 교환에서 자, 이번에 똑같은 위의 조건인데 여기에 플러스 우리 금전의 대가를 20만 원 더 줘볼게요.
돈을 준 거예요. 서로 교환하는데 이중자산 교환에서 자, 우리 거 기계장치 100만 원에 사와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 원이고, 자, 그리고 차량 운반구를 받는데, 자, 이때 우리가 현금으로 20만 원을 더 줬어요. 자, 이때 우리 차량 운반구의 그럼 취득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때는 70만 원이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돈을 더 주거나 받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기계장치 우리 거 팔아요. 100만 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 그리고 우리 거 팔면은 50만 원 받을 수 있대. 그래서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돈 가지고 나는 지금 대변에 50만 원을 주는데, 그런데 20만 원을 더 줄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를 받았어요. 이 자동차 얼마짜리죠? 우리 거 판 돈 50만 원 주고 또 20만 원 더 줬어. 그럼 이 차 70만 원짜리잖아. 이해가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 이 생각해야지. 우리 거 팔면 50만 원 받을 수 있는 우리 물건 주고 20만 원 더 줬다는 건 얘가 7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얘가 여기에 기계처럼 공정가액 쓴다라고 외우고 공정가액을 쓰면 안 되고, 우리 전에는 공정가액까지 배웠고 이제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만 원은 똑같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하고 얘만 상계하면 이 두 분계는 또 같은 분계가 되죠. 위아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전의 대가를 더 준다라는 거는 얘는 내가 제공해준 내 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얘가 더 비싼 거예요. 거꾸로 내가 돈을 받는다는 건 내 공정가액 것보다 얘가 가치가 싸니까 차변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의 대가가 있던 없던 내 거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금전의 대가가 없었을 때나 금전의 대가가 있었을 때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지금 교환이죠. 교환에서는 그냥 내 거 팔면 받을 수 있는 건 50만 원인 건 똑같기 때문에 얘는 지금 우리 거 판 거에 대한 공정가치 때문에 발생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더 주고 받는 거에 영향 주는 게 아니에요. 돈 더 주고 받는 거는 우리는 취득하는, 교환하면서 내가 받는 자산이 내 거보다 싸거나 비싸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중자산 교환은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쓰는데, 만약에 금전의 대가가 있게 되면 이중자산 교환으로 본다는 것, 여러분 금전의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중자산 교환이에요. 이중자산 교환은 공정가액에 금전의 대가를 가감하는 거예요. 취득한 자산 금액에, 그냥 이것도 써줘야겠다.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공정가액에 금전의 대가를 가감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데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감되는 게 아니고 공정가액에서 금전의 대가를 가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본 건 이종자산 교환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좀 쉬었다가 동종자산 교환을 봅시다. 동종자산 교환은 이 돈이 중요한 경우, 중요하지 않은 경우 또 두 개로 나눠지니까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쉬었다 합시다.